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 수업을 합시다. 13주는 우리가 낙태 그러니까 그 임신 중지와 관련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법적 논쟁의 역사를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대까지 개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임신 중지를 형법의 규정에서 이제 처벌하는 문제, 그러니까 형법의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문제 아니면 그걸 폐지해야 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상반의 입장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폈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임신 중지,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어떤 그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런 흐름에서 국가가 접근하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14주차에 보고 있는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과 생명정치 이 논문은 이 논증적 글은 13주차의 논의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제 임신 중지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를테면 몸에 대한 이런 어떤 개입, 국가의 개입, 생명정치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좀 더 확장해서 또 심화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논문,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논증적 글의 가장 그 완성된 형태의 글이 논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술 논문. 그래서 지금 계속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읽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래 이제 논제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래서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같이 눈여겨 볼 게 필요하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소위 논증적 글의 어떤 구성,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본문에서 어떻게 주장을 이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또 정리하고 있는가, 이런 글의 구성적 요소를 이제 눈여겨 보면서 논증적 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로서의 목표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결국 리포트, 뭐 기말 대체나 논증적 에세이의 그런 과제를 또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사회 주된 쟁점들을 좀 깊이 있는 권위 있는 글을 읽으면서 그 주제를 좀 깊이 있게 살핀다. 이런 두 가지 의의와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이을상 선생님은 신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군요. 자, 신라대가 어디 저쪽 경상도 어디 쪽에 있겠죠. 자, 몸에 대한 생각적 개입과 생명정치, 굉장히 좋은 내용의 글입니다.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제 머릿말에 의학적 시선으로 몸 바라보기, 생명 권력의 탄생, 생명 그 자체의 정치화. 그러니까 이제 그 13주차에 우리가 봤던 임신 중지와 관련된 것도 바로 이런 거죠. 생명을 정치화하는 문제가 개입돼 있었잖아요. 국가에서는 인구 통제를 목적으로 낙태를 이제 접근하고 있고, 여성 단체 여성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 몸에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주체 선택권,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인가. 결국은 생명 그 자체를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그 접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같죠. 그다음에 새로운 에토스의 정립, 그리고 맺는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이 서론이고 5장이 결론이고 2장, 3장, 4장이 본론에 해당하겠죠. 예, 봅시다. 초록 논문의 형태니까 초록은 이제 그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이 글 전체의 요약본이죠. 요약본. 자, 봅시다. 근대 정치 운동이 이제 몸을 즉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그 몸과 정신을 이제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오래된 어떤 관념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어, 그 몸이 소멸하면 정신도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몸, 즉 생명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정치 운동이 몸을 권리 문제에 한정시켜 보는 것과는 달리, 예, 생명 공동체에서 몸은 의료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가 몸을 지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죠. 국가는 이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하나의 그 체제를 유지하고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뭐 의료나 뭐 교육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제도를 법제화해서 또 그 소위 지배하죠. 이니셔티브를 국가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더한 약육강식의 그런 이를테면 자연 상태의 그런 힘 있는 자들의 지배 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억압의 어떤 기제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가 그러는 것처럼 국가가 또 그 공동체 내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또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글에 의하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학적 지배를 통한 인구 주민의 관리를 푸코는 이제 생명정치라 불렀다 이런 얘기죠. 지난주에 그 임신 중지 낙태와 관련된 국가의 어떤 인구 통제를 이제 그런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그 낙태를 이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이제 푸코에 따르면 생명정치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근데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구제하는 관리만이 정치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원하죠. 그렇죠. 이런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부응하여 생기는 것이 근대 우생학이지만 독일 나치의 우생학은 이른바 인종청소의 도구로 사용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독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뭐 기타 소위 선진국도 당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 우생학을 이민법으로 이렇게 우생학의 관점을 이민법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민법을 만들면서 이제 통제를 한 겁니다.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었죠. 하여튼 아간베는 생명정치 틀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고찰했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전혀 다른 역사적 유래를 지닌 생명정치 이념을 오늘날 포스트 게놈 시대에 포스트 게놈 이제 그 염기 서열을 이제 밝혀내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죠. 포스트 게놈 시대에 생명 그 자체를 정치화하는 데 적용한 사람이 이제 레비노우와 로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는 유전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로 게놈 연구를 말하죠. 뭐 본격화된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이 어떤 새로운 생명 정치상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추더라. 어려운 말들 많죠, 여러분. 그 생명공학을 이제 학부도 아니고 학부에서도 좀 어려울 거예요. 생명공학을 전공하더라도 그 자연계열의 학생들 중에서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전공하는 이제 4학년 정도 졸업반 아니면 이제 석사과정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 학부과정에서 교양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강조하지만 어, 지나치게 어려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도 늘 이제 그렇게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아, 오늘날 여기는 이제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의료는 과학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의료는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군요. 그럼 뭘까요? 오늘날 의학이 과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의료가 근본적으로 병리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리학은 질병에 관한 학문인데
이로부터 특이하게도 정상과 비정상이 결정되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교양의 측면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의 교양을 좀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병리학, 질병에 관한 학문,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정상과 비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예전부터 있었죠. 장애라든가 질병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술이 의료죠.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 국가는 의료를 장악함으로써 지식을 통한 개인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국가가 의료를 장악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의료인들은 어떻게 양성됩니까? 의대, 약대, 그다음에 간호대, 뭐 이런 소위 이제 그다음에 뭐 치과 대학,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 또는 보건계열의 학부와 이제 대학원 과정, 이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양성하죠. 그다음에 그 인원을 이제 이를테면 그 정원을 대학의 그 학과의 정원을 또 통제하잖아요. 정부가, 교육부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면허나 간호사 면허나 뭐 물리치료사 면허나 이런 의료 보건 인력에 대해서 국가 자격 시험을 또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이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대 들어 국가는 의료를 장악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 개인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질병이 유기체의 생명력과 결부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개인이 책임져야 될 사적인 문제다. 아, 그러나 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해 질병은 이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차원으로 전환되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딱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이래서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이제 사회 최대 이슈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 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구 주민의 건강 내지 질병이 국가적 관리 대상이 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제 이 전염병을 개인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나도 오늘 이제 식구들하고 점심을 좀 먹고 왔는데 어디 이렇게 음식점 들어갈 때, 그다음에 이제 차 마시러 커피 전문점 들어가 그럴 때 QR 코드로 다 이렇게 일테면 발열 체크도 하고 QR 코드로 또 인증도 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통제죠.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을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볼 때 질병을 사회적으로 관리해온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관리 모델에는 푸코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병과 페스트 모델. 이제 페스트는 유럽 사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유럽 인구의, 그러니까 중세 유럽 13세기 정도, 13세기, 14세기 그럴 겁니다. 저 몽골이 이제 저쪽 서유럽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페스트균을 그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 그때 13세기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3,500만에서 4,500만으로 추정하는데 4년 동안에 그 많은 인구가 절멸해 버렸잖아요. 페스트가. 그러니까 서구는 이제 페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체의 그런 어떤 노력이 그때부터 있었고, 나병은 이제 서구도 그 영화 배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잘 모르시긴 할 건데, 그 영화도 보면 나병 환자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나병 환자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청준 소설 당신들 천국을 보면 고흥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을 이제 일테면 강제로 수용하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병과 왜냐하면 전염성에 강한 그런 이제 소위 질병이기 때문에 사회가 통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나병은 이제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아주 비속어로 문둥병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옳지 않은 명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병. 근데 그것도 나병도 이게 한자일 건데 그래서 한센병으로 요즘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은 서구 사회에서 적어도 르네상스 그 문해부흥기까지는 신의 저주로 페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단적 역병은 신의 저주다. 그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만 보더라도 그 페스트 소설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페스트가 오랑이라고 하는 그 알제리의 작은 도시를 1년 동안 휩쓸고 있을 때 그 가톨릭 신부로 대변되는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세 유럽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건 신의 저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즈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 어느 어떤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모든 것을 신의 뜻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페스트도 그렇겠지만 현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신이 인간에게 이제 이런 시련을 줘서 뭐 고난을 뭐 단련하고 뭐 어쩌고 하겠죠. 그 사람들의 논리라면 이제 뭐 여러분 중에서도 뭐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뭐 그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처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이제 반이성적인 그런 논리이긴 한데요. 이제 뭐 종교적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여지는 있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하여튼 나병은 서구 사회에서 신의 저주로 인식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인식은 어떤 문제를 발생할까요? 나병 환자를 이제 인간의 공동체에서 배제, 추방하는 거죠.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서 저 공소록도 섬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소위 비정상인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킨다는 나병 환자의 추방 모델은 공동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을 거대한 수용소에 감금하는 방식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금은 공동체 정화를 위해 이질적인 타자를 별도의 공간으로 추방시킨다는 점에서 추방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월인가요? 그쯤에 저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됐을 때 우한을 통제했죠. 그 1,000만 명의 대도시 우한을 그 소위 이제 이런 통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알베르까미 페스트도 그렇습니다.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감금이나 마찬가지죠. 거대한 수용소에 감금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트 모델. 자,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내쫓는 추방 모델과 정반대의 의미. 그런 환자를 내부로 끌어안고 관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추방하고 패스트 환자는 이제 이렇게 끌어안았다.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당국 일정 지역을 구획하고 감독관이 매일 모든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일일이 호명하고 또 호명받은 사람이 창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는 아프다는 걸 나타내고 아프다는 것은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나타낸 지표고 이게 이제 즉 봉쇄죠. 봉쇄.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내가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알베르카미의 페스트에 나오는 도시 이제 그 오랑은 그러니까 그 봉쇄하는 거죠. 통제란 말. 그 봉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우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우한을 봉쇄하는 거 이렇게 봉쇄하는 거. 그러니까 알겠죠? 페스트 봉쇄. 근데 나병을 이제 그 추방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소록도 그 섬에다가 이렇게 추방 그리고 봉쇄 알겠죠? 그 지역을 이렇게 아예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패스트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근접 관찰이군요. 나병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고. 이건 우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모델에서는 공동체 정화가 목표, 패스트 모델에서는 건강한 국민의 생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방과 봉쇄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 생명의 주요 문제는 질병에 대처하는 일이었겠죠. 그건 국가에 의한 개인의 관리 차원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이제 뭐 국가의 통치, 관리 기술을 정교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19세기에 위생개혁운동, 그러니까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이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특히 높은 점에 주목하고, 콜레라가 그 조선 사회에서도요,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한 200년 동안에 한 번에 10만 명 이상이 역병으로 죽었는데 그게 네 차례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콜레라였어요. 콜레라인지 모르죠. 근데 그 의학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한꺼번에 전국에 한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죽어갔던 게 네 차례나 있었어요. 200년 동안에 조선 사회에도. 하여튼 콜레라, 프랑스에서도 이제 콜레라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데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특히 발병률은 높더라, 사망률은 높더라. 그래서 빈민들의 거주 지역 청소와 빈민들의 삶을 위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소위 19세기 프랑스의 위생개혁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운동은 병원균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파스테르의 위생학이 나타나면서 마침내 의학적으로 관리됐다. 파스테르는 이제 파스테르 우유도 있죠. 파스테르는 졸제 위생운동의 지도자가 됐다. 그다음 위생학은 생명이 왜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더라. 다시 말해서 파르테르는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 또는 병균임을 입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균 또는 병균이더라. 근데 병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전선을 위생운동이 형성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싸움을 이겨야 하는 것은 이제 의학의 몫인 거죠. 즉 진단.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음성 양성 진단하잖아요. 진단 키트 이렇게 진단이란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치료는 뭡니까? 적을 퇴치하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이제 의학적 시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의사, 위생가들과 주민, 인구 사이에는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권력 관계가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푸코가 말하는 생명정치다. 알겠죠? 생명정치의 개념. 푸코의 생명정치는 결국 이제 의학적 지배를 통한 인구의 관리, 의학적 지배를 통한 인구의 관리. 근데 이제 인구 또는 주민의 생명을 전염병에서 구제하는 관리만이 정치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그것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원하죠. 이것으로부터 또 오생학이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오생학은 그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유전적 그 뭐 우열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누가 이 우생학을 우생학과 관련된 그 논의가 누구로부터 여러분 시작됐는지 알죠? 다윈의 다윈. 그러니까 다윈의 어떤 자연 도태설 로부터 시작됐죠.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회심의 역작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전한다 이 말이었죠. 자연 도태를 통해서 종은 진화한다. 이게 이제 그 다윈이 주장했던 이제 종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그 유전적인 그러니까 유전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비롯한 개체가 이제 성장 진화했다 이렇게 본 거 있잖아요. 자연 도태. 그러니까 자연 도태가 뭐였어요? 좀 더 유리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관여하는 동식물의 인공 도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러니까 이 그 다윈의 자연 도태설에 따르면 각 단계에서의 변화는 일련의 정교한 단계를 거쳐 이제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로부터 사실은 이로부터 우생학이 탄생한 거예요. 우생학은 이 다윈의 이제 이런 진화론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계학적 방법에 기초해서 인류의 유전학적 개량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한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종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멸시키고 이제 좋은 소위 우월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은 이렇게 더 이제 생장할 수 있도록 인위적 어떤 힘을 가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독일 나치가 주목했. 사실은 독일 이전에요. 프랑스의 그런 되면 뭐 진보적인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다윈은 이 진화론을 사실은 이 자연계에만 한정시켰는데 프랑스의 사회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인간 사회 일반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이제 나치가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치는 이제 유대인을 비롯한 소위 열등한 유전 인자를 가진 종족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건강한 청년들은 독일을 말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은 전선에 나가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남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질병을 갖고 있거나 소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 보기에 비정상인자들은 이제 지역에 남아서 고향에 남아서 이제 고향에 남고 건강한 청년들은 전선에 나가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고향에 남은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테면 그런 청년들이 결국 처녀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세를 낳으면 그야말로 이 소위 열등한 인종이 이제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독일이. 그럼 갈수록 독일이 허약해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이제 뭐 좀 허약하거나 그다음에 질병이 있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소위 없애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을 단종을 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을 다 60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열등한 종족들이 우월한 이제 인종인 게르만족 독일 민족과 섞여서 이세를 낳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우생학을 완전히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스펜서라든가 이런 사회 진보학자들이 이제 도입했던 것을 독일의 나치가 완전히 이제 악용한 사례가 바로 독일의 이제 나치의 사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치는 국가의 소유에는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생명 자산도 속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 민족의 우생학적 개량을 국가의 임무로 삼고 아까 요 얘기했죠. 유생학을 이제 악용했다. 그러니까 인종 총수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이렇게 위생학을 우생학과 결합시킨 나치의 우생 정치는 유대민족과 집시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자기 민족이라도 게르만족이라도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다 단종하고 또는 이제 강제 수용소에 감금해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를 이게 이제 아감론이 죽음 정치다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생명 정치의 틀 속에서 근대 임상의학의 성격을 규명했다면 아감베는 생명 정치 틀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고찰했던 그런 학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간베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가냐면 뭐 벌거벗은 생명, 정치적 존재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건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호모사키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존재,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로부터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집시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고대 로마에서는 추방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호모사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호모사키르 이렇게. 오늘날 생물학의 시기에는 이제 유전자가 생명의 단위죠. 유전체 연구, 게놈 연구, DNA 염기 서열 분석. 그래서 이래서 이제 생명 그 자체 신성성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DNA로 이루어진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어떤 신비는 사라진 거예요. 대신에 생명은 경제적, 정치적인 것으로 다뤄지게 됐단 말.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는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경제적 잉여 가치로 전환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13주차에 공부했던 소위 이제 그 태아의 이제 임신 중지, 소위 낙태 시술과 관련된 이제 이런 그 상관된 논의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떤 연결된 문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차 시험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